니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니?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손자한테 다 들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니?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닥쳐라. 니들이 사람이야? 엄마, 진정하세요. 정말 오해예요. 오해라고? 내가 이미 다 조사해봤다. 니들이 한 짓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오늘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올해 66살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들 하나 둘 없이 키워내느라 정말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아들과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부 인사를 하는 정도였는데 그날따라 목소리가 유난히 밝더군요. 엄마, 안녕하세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응, 뭔 일이야? 저도 반가운 마음에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결혼 기념일이라 여행을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좋네. 어디로 갈 거야? 제주도로 3박 4일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뭔가 부탁할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뭔데? 손주를 좀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데려가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확 밝아졌습니다. 평소에 손주를 자주 못 보던 터라 오히려 기다려지는 일이었습니다. 8살 된 손주는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손주와 며칠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무엇을 해줄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 함께 놀이공원도 가고 평소에 못했던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손주가 올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지내다 보니 집안이 너무 조용했는데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찰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손주가 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과자도 사고 장난감도 몇 개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도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활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평소에 아들 부부와는 그리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둘 다 바쁘게 일하다 보니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나 얼굴을 보는 정도였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손주와 더 친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하며 준비를 하다 보니 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부탁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며느리가 직접 우리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며느리가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예쁘게 포장된 케이크 상자와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있더군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평소 만날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뭘 이런 걸 다 들고 와서. 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반가웠습니다.
내일부터 어머님께 폐를 끼쳐드리는데 이 정도야 당연하죠. 며느리가 말하며 케이크 상자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오랜만에 며느리와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 없이는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어머님, 평소에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죠?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뭘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올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1시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손주 이야기도 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도 물어보고 심지어 제 건강까지 챙겨주더군요. 평소 같으면 10분도 안 되어서 자리를 뜨곤 했는데 말입니다. 어머님 덕분에 마음 놓고 다녀올 수 있어요. 며느리가 일어서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런 소리 말고 재미있게 다녀와. 저도 마음이 좋아져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이 정말 변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저와 며느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거든요. 서로 어색해하고 대화도 필요한 것만 주고받는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날처럼 적극적으로 다가온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마도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케이크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였습니다. 과일도 제가 평소 즐겨 먹는 것들로만 골라온 것 같더군요. 며느리가 제 취향을 이렇게 세심하게 알고 있었다는 게 새삼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딸기 케이크 한 조각을 먹으며 저는 흐뭇한 마음이었습니다. 가족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서로 챙겨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때로는 작은 선물로 마음을 전하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행짐을 정리하느라 바빴는지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엄마, 저희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서요. 아들이 말하며 손주의 가방을 거실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저녁은 먹었어? 제가 물어보니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요. 정리하느라 못 먹었어요. 그럼 같이 먹자. 준비해둔 게 있어.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차려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전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어둔 것들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끼리 오랜만에 식사를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손주도 할머니가 해준 음식이 맛있다며 잘 먹어주었고요. 그런데 식사 중간에 아들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 아파트 명의는 아직 엄마죠? 순간 젓가락을 든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응, 당연히 내 명의지. 저는 평범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리 우리한테 주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아들의 말에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식사 도중에 꺼낼 줄은 몰랐거든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제가 물어보니 아들이 조금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아, 요즘 부동산 세금이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들이 설명했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길게 할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 후로는 다른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손주 이야기, 여행 계획 이야기 등등 평범한 대화였죠.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아까 그 말이 계속 걸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15억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인데 최근 몇 년 사이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물론 언젠가는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어차피 아들이 상속받을 재산이니까요. 하지만 아직 제가 건강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 조금 의외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세금 때문에 걱정되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아들이 미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 뒤에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손주와 저 둘만 집에 남게 되었죠. 할머니,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손주가 조금 서운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월요일에 와. 그때까지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자. 저는 손주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첫날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함께 공원에 가서 놀기도 하고 손주가 좋아하는 피자도 시켜 먹었습니다. 평소 혼자 있던 집이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찰 때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둘째 날 손주와 함께 레고를 맞추며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집 가지면 우리 이사 간대요. 저는 잠깐 손을 멈추고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어디로 이사 간다고 했어? 더 큰 집으로요. 아빠가 그랬어요. 아이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랬구나.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좋겠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할머니 집을 가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른들 대화를 어디선가 들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다른 놀이로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 함께 마트에 갔을 때도 손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집에 대한 이야기, 더 큰 방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었죠.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설레는 일이었을 겁니다. 할머니는 새 집에 같이 안 가요? 손주가 물었을 때 저는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오랫동안 살던 곳이라서. 제가 대답하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트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으면서도 손주는 계속 새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기대감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정말로 제 아파트를 받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손주를 재우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어제 아들이 한 말과 오늘 손주가 한 말들이 자꾸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무슨 계획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아이의 말이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들이 그냥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한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손주와 함께 침실에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아빠랑 얘기했는데. 아이가 말을 시작했을 때 저는 별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제가 물어보니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돈 가져가면 할머니는 요양원 간대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아빠한테 그랬어요. 할머니가 요양원 가면 더 편할 거라고.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언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지난주에요. 엄마 아빠가 부엌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이의 대답에 저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그래, 이제 잠자자.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재웠습니다. 하지만 밤새 한잠도 못 잤습니다. 아이가 잠든 후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돈 가져가면 할머니는 요양원 간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제 아들이 한 말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니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제 아파트를 받아서 그 돈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저는 요양원에 보낸다는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말이니까 정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가 그런 구체적인 말을 지어낼 리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어른들 대화를 들은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을 키우며 고생한 것들, 혼자서 이 아파트를 지켜온 세월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해서도 계속 도움을 주며 살아온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제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도 저는 어젯밤 손주가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농담이나 아이의 상상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손주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평소처럼 밝게 굴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새집 이야기를 했고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즐거워했습니다. 그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와서 보인 친절한 모습들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크와 과일을 가져온 것, 평소보다 살갑게 구는 것, 그리고 아들이 갑자기 아파트명의 이야기를 꺼낸 것까지. 할머니, 왜 계속 생각만 해요? 손주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잠깐 다른 생각을 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손주가 낮잠을 잘 때 저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앉았습니다. 15층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10년간의 시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혼자 이 집을 지켜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의젓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도 혼수를 도와주었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가끔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가진 것들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가진 마지막 재산마저 다 내놓고 요양원에 가라고 한다니.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도 며칠 전까지 저에게 친절하게 대했다는 게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후에 손주와 함께 놀아주면서도 저는 계속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무심코 한 말이지만 그 말 속에는 어른들의 계산된 계획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손주를 바라보면서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는 할머니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부모들은 할머니의 재산만을 노리고 있다니.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 상황을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7번 상황 마이너스 이웃의 확인.
다음 날 월요일 오전 아들 부부가 여행에서 돌아와 손주를 데려갔습니다. 짧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마지막에 알게 된 사실 때문에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즐겁게 해주었고 저에게도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주도 특산품들과 예쁜 차 세트였죠. 평소 같았으면 정말 기뻤을 텐데 그날만큼은 그 친절조차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엄마, 손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며느리가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뭘 당연한 일이지.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저는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닌지, 아이의 말을 잘못 이해한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후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 여사님이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김 여사님은 저와 같은 층에 사시는 분으로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안부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언니, 잠깐 시간 있어요? 김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요, 들어오세요. 저는 김 여사님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한 잔 준비해드리고 마주 앉으니 김 여사님이 망설이듯 말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말씀드릴지 고민했는데. 무슨 일이세요? 저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며느리 분을 만났거든요. 아파트 로비에서요. 김 여사님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며느리 분이 친구분과 함께 계셨는데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저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김 여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며느리 분이 친구한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자랑을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곧 받게 될 거라고, 그러면 어머님은 편히 모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김 여사님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편이라는 게, 김 여사님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였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양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어머님한테 더 좋을 거라고. 김 여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손주가 한 말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했는데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마음이 안 편해서요. 김 여사님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말씀해 주셨으니 다행이죠.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돌아간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로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며칠 전 며느리의 친절함에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서러움과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 때문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의 말을 들은 후 며칠 동안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화요일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행 다녀온 후 처음 연락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저는 최대한 평상시처럼 대답했습니다. 지난번에 손주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그래, 나도 손주랑 재미있게 놀았어. 몇 분간 안부 인사를 나눈 후 저는 일부러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나이가 드니까 여러 생각이 많이 들어.
무슨 생각이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야 할까봐 걱정이 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어머니 건강에는 더 좋을 수도 있죠. 아들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저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실 수 있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가?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물론 아직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생각해 볼게.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처럼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제가 요양원에 가는 게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 살아온 제 인생이 무엇이었는지, 혼자서 이 집을 지켜온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자문해 봤습니다. 아들에게는 이미 제 재산과 제 미래가 다 계획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 의견이나 제 감정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며칠 더 고민한 끝에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진짜 속마음을 확실히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목요일 오후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시간 있을 때 한번 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 알겠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저녁 7시쯤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왔습니다. 손주는 학원에 간다며 데려오지 않았더군요.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으시다고 했는데요? 며느리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차를 준비해주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네가 아파트 얘기를 했잖아. 네, 그때 말씀이시죠?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미리 정리하는 게 좋겠어. 저는 일부러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도 몸을 앞으로 기울이더군요. 정말요?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들이 기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세금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씁쓸했습니다. 그래, 그럼 언제쯤 절차를 밟으면 될까? 제가 물어보니 아들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빠를수록 좋죠. 다음 주에라도 법무사 만나서 서류 준비해요. 그래, 알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내 아들 부부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마치 큰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들떠 보였습니다. 엄마, 이렇게 결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도 편히 지내세요. 저희가 모든 걸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도 덧붙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주겠다고 하자마자 보인 그들의 반응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제 걱정을 한다면 아직 성급하지 않냐,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말했을 텐데 오히려 빨리 진행하자고 재촉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아들 부부와의 대화를 녹음해 두기로 한 것입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죠. 오래된 휴대폰이지만 녹음 기능은 있었습니다. 사용법을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법무사 선생님과 약속 잡았어요. 월요일 오후에 만나서 서류 절차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의논드릴 게 있어서요. 오늘 저녁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그래, 와라. 저녁 6시쯤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왔습니다. 이번에도 손주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리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서류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며느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아파트를 저희 명의로 바꾸고 나면 어머님도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뜻이야? 요양원 말이에요. 요즘 시설도 정말 좋아지고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실 수 있고요. 아들이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저는 일부러 당황한 척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걱정된다고.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식사도 잘 나오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아들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죠? 제가 물어보니 아들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파트 받으면 저희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 니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계속된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아파트 명의 이전 얘기, 요양원 입소 계획,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을 제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니까. 며느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제가 들은 게 맞았습니다. 그들은 제 재산을 받자마자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말한 대로라면 오늘 법무사와 만나서 서류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오후 2시에 약속이에요. 같이 가실 수 있으시죠? 응, 알겠다. 저는 대답했지만 실제로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쯤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준비 다 하셨어요? 1시쯤 모시러 갈게요. 아들아, 미안한데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아서. 저는 핑계를 댔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서. 그럼 병원부터 가세요. 서류는 내일 해도 돼요. 응, 그럴게. 전화를 끊고 나서 얼마 안 지나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응, 좀 쉬면 나아질 거야. 혹시 약속을 미루는 거 아니죠? 서류 준비는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며느리의 말에서 의심과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정말 몸이 안 좋아서 그래. 그럼 내일이라도 꼭 하셔야 해요. 세금 문제도 있고 미루면 손해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좀 나아졌어. 그럼 오늘 서류 준비해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서 조급함이 역력했습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냐? 제가 물어보니 아들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엄마, 이미 약속도 잡아놨고 법무사 선생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도 내 몸이 안 좋은데. 병원 검사 받으셨어요? 정말 아픈 거예요? 아들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제 아픈 것도 의심하는 듯한 말투였거든요. 네가 왜 그렇게 나와?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서류만 빨리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들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금요일에는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서 더욱 직접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어머님,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 괜히 시간만 끌면 세금만 더 나와요. 다음 주에 하자. 다음 주도 안 돼요. 이번 주 안에 꼭 하셔야 해요. 며느리의 말에서 더 이상 예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전화가 오고 압박을 받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제 건강이나 제 상황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오직 아파트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들 부부의 계속된 압박을 받으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곳이었는데 가족 간 재산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변호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손주가 한 말부터 시작해서 이웃의 증언, 아들 부부와의 대화 내용,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런 경우가 요즘 많이 늘고 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증언은 절대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압박을 받으시면 안 되고요. 변호사 선생님이 조언해 주었습니다. 재산 보호를 위한 몇 가지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제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아들 부부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때와는 달리 이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떠세요? 서류 준비하실 수 있어요? 아들아,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왜 자꾸 미루세요? 이미 다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느껴졌습니다. 급할 게 뭐야? 내 재산인데 내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건 그런데 너무 오래 끌면 복잡해져요. 뭐가 복잡해져? 제가 되물으니 아들이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냥 세금 문제 같은 거요. 세금은 나중에 생각해도 돼. 일단 나는 더 신중하게 결정하겠어. 엄마, 오늘은 이만 끊을게.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든든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지 일주일 후 저는 마침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를 불러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자리를 갖기로 한 것입니다. 목요일 저녁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내일 저녁에 와줄 수 있어? 며느리도 같이. 네, 갈게요.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서류 얘기 정리하려고.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아, 드디어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온 것을 보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서류 준비하시는 거죠? 며느리가 들어서자마자 물었습니다. 응, 앉아라.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준비해주고 마주 앉은 후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봐. 제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아들 부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파트를 저희 명의로 바꾸고 나면 어머님도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요양원 말이에요. 요즘 시설도 정말 좋아지고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휴대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니들이 한 말 아니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며느리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손주 입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왔거든. 그건 아들이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김 여사님도 네 며느리가 친구한테 자랑하는 걸 들었다고 하더라.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니들이 원하는 건 내 건강이 아니라 내 재산이었잖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를 받아서 니들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나는 요양원에 처박아 두려는 게 니들 계획이었잖아.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면 뭐야? 내가 증여하겠다고 하자마자 왜 그렇게 좋아했어? 왜 그렇게 서두르라고 재촉했어? 아들이 입을 다물고 있자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의심까지 하면서 빨리 서류 준비하라고 압박했잖아. 며느리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한 말이었어요. 나를 위해서라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다른 사람한테 자랑했어? 아파트 받으면 시어머니 요양원 보낸다고?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정말 어머님을 모시려고.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요양원에 처박아 두는 게 모시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내 재산 다 가져가고 나서도 나랑 같이 살 생각이었어?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끝까지 들려주었습니다. 요양원 비용까지 제 아파트 돈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하는 부분까지 모두요. 들었지? 니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어머님, 오해예요. 저희는 정말. 며느리가 다시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끝이야. 엄마, 아파트는 절대 안 줘. 그리고 앞으로 이런 얘기 다시 꺼내지 마.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얘기도 다시는 하지 마. 내가 언제 가고 싶다고 했어? 저는 목소리를 더욱 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당분간 만나지 말자.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엄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필요해. 니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아들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니들이 스스로 망쳤잖아.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도 일어서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성급한 게 아니라 욕심이 과했어.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가.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시원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드디어 제 마음속에 쌓여 있던 것들을 다 쏟아낸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 부부의 압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와는 아직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하고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손주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왜 우리 집에 안 와요? 손주가 물었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바빠서 그래. 저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할머니랑 싸웠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야, 싸운 게 아니라 잠깐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거야. 손주와 함께 보낸 그 오후 시간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게 안타까웠습니다. 아이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아들과 짧게 마주쳤습니다. 서로 어색한 인사만 주고받았지만 아들의 표정에서 후회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엄마, 언제쯤? 아들이 말을 시작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그 후로도 가끔 아들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안부를 묻거나 사과하는 내용들이죠. 하지만 저는 아직 답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한 번 전화가 왔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짧게 통화를 끝냈습니다. 아직 제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든요. 요즘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독서도 하고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웃 김 여사님과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이 그때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신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일주일에 1~2번씩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과도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알아보고 있고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유언장도 작성해 두었습니다. 가끔 아들 부부에 대한 서운함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그렇게 정성으로 대했던 며느리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그때 그들의 말에 속아서 정말로 아파트를 넘겨줬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정말로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손주의 순수한 한마디가 저를 구해준 셈입니다. 만약 아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끝까지 모르고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제 재산은 제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노인들의 재산을 노리는 일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이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런 사례 중 하나가 될 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도는 재산을 주기 전과 후가 같아야 진짜 효도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꺼내거나 요양원 얘기를 한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말로 부모를 생각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다른 속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가끔 아들 가족과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가 그리워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찾아올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도 제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저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제 재산도 제 뜻대로 지킬 수 있고 아무도 저를 압박하지 않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시험하지 마세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따뜻한 마음으로 자주 안부를 묻고 건강을 챙겨드리는 것입니다. 재산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든 상담사든 믿을 만한 이웃이든 누구라도 좋으니 상의해 보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저와 같은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될까 해서 용기를 냅니다. 저는 올해 64살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두 아들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큰 아들은 공무원이고 작은 아들은 회사에 다닙니다. 둘 다 서울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명절이나 생일 때면 꼬박꼬박 찾아와 주는 착한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평소와는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아들에게서 갑작스럽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큰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어두웠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 큰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뭔데? 무슨 일이야?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실수를 좀 크게 했어요. 큰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실수인데? 업무상 실수인데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니 큰 아들이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3천만 원 정도요.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저희 같은 서민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큰 아들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저축한 돈으로는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대출? 네, 그런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엄마,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 순간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엄마? 큰 아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얼마나 부족한데? 2천만 원 정도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천만 원이면 저희가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큰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다. 일단 아빠랑 상의해 볼게. 정말요? 엄마, 감사해요. 큰 아들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결국 아들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외면하겠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자. 남편의 말에 저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큰아들을 도와주기로 결정한 지 사흘 후 이번에는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작은 아들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침울했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니도 목소리가 안 좋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었습니다. 엄마, 형한테 연락 받으셨죠? 응, 받았어. 니도 알고 있었구나. 네, 형이 저한테 먼저 상의했거든요. 작은 아들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의논하고 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생각은 어때? 저도 형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요. 무슨 일인데?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사실 저도 회사에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뭔 문제? 프로젝트가 엎어져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에요. 작은 아들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큰 아들에 이어 작은 아들까지 문제가 생겼다니.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데? 1,500만 원 정도요. 저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 2천만 원에 작은아들 1,500만 원이면 총 3,500만 원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죄송해요. 형 일도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잖아.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형이 엄마한테 부탁드렸다고 하던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니도 함께 도와달라는 뜻이야? 죄송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작은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3,500만 원이라는 돈은 저희 전 재산을 털어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엄마?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일단 아빠랑 다시 상의해 볼게. 네, 알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도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두 아들이 동시에? 이게 말이 돼?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아들들이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 그렇긴 하지만 3,5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남편과 저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식당 매출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는데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차라리 식당을 팔아야 하나?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저도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희는 식당을 매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평생 일군 터전이었지만 아들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식당을 매물로 내놓고 며칠 후 우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아들의 직장 동료라는 분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혹시 김철수 씨 어머님이세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철수 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박진호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무슨 일이세요? 사실 철수 씨가 요즘 출근을 안 하고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출근을 안 한다고요? 네, 벌써 일주일째인데 연락도 안 되고 해서. 그럴 리가 없는데요. 분명히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한다고 했는데. 문제요? 무슨 문제 말씀이세요? 그분의 말에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상 실수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어머님,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문제가 전혀.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큰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급하게 작은 아들의 회사에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이민수 씨 있나요? 네, 계신데요. 바꿔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작은 아들은 정상적으로 회사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큰 아들은 출근도 안 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멀쩡히 회사에 다니고 있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 뭐가? 아들들 말이 안 맞아.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남편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럼 아들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아. 직접 만나서 물어보자. 남편의 제안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오늘 시간 있어? 엄마가 만나고 싶어. 오늘요? 회사에 가야 해서. 회사? 저는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아, 네. 문제 해결하느라 바빠요. 큰 아들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저녁에 만나자. 알겠어요.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고. 저녁에 큰 아들을 만났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큰 아들의 표정이 조금 불안해 보였습니다. 네 회사 동료가 전화했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큰 아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누가요? 박진호라는 사람이야. 아. 큰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가 일주일째 출근 안 한다고 하더라. 엄마. 그리고 회사에서 손해배상 문제 같은 건 없다고 했어. 큰 아들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거짓말을 했어?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큰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이야? 왜 거짓말을 했냐고. 사실 제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 네, 친구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하지만 초기 자금이 부족해서.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죄송해요. 사업한다고 하면 반대하실 것 같아서.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거짓말은 나쁘지만 그래도 사업이라는 게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이면 충분해요. 정말 사업 자금이야? 네, 정말이에요. 큰 아들의 표정에서 진실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작은 아들은 뭐야? 걔도 거짓말한 거야?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큰 아들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뭔 소리야? 네가 먼저 상의했다고 하던데. 아, 그건 제가 먼저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동생도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지만 일단 큰 아들의 사정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마. 솔직하게 말하면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잖아. 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작은 아들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큰 아들과의 대화 다음 날 저는 작은 아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갑자기 만나자고 하시니까 놀랐어요. 작은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니랑 이야기할 게 있어서. 무슨 이야기요? 네 형이랑 어제 만났어. 작은 아들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형은 솔직하게 말하더라.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거짓말했다고. 형이 그렇게 말했어요. 응, 그럼 니는 뭐야? 정말 회사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작은 아들이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말해봐. 저도. 사실은 작은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돈이 필요해요. 무슨 돈? 투자 때문에요. 투자? 제가 되물으니 작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식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좀 났어요. 얼마나? 1,500만 원 정도요.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죄송해요. 투자 실패했다고 하면 엄마가 실망하실 것 같아서. 그럼 회사 프로젝트 얘기는 다 거짓말이었구나. 네, 정말 죄송해요. 두 아들 모두 거짓말을 했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있어. 뭐가요? 네 형이 니한테 먼저 상의했다고 했는데 니도 그렇게 말했잖아. 아. 작은 아들이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근데 네 형은 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하더라. 그게 정확히 누가 먼저 얘기한 거야? 작은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함께 계획한 거예요. 뭘? 형이랑 저랑 함께 의논해서 엄마한테 부탁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함께 계획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작은 아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각자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개별적으로 부탁드리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그래서 함께 이야기해서 어떻게 말씀드릴지 의논한 거예요. 의논이 아니라 거짓말을 꾸민 거잖아. 제가 화를 내자 작은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너희가 미리 만나서 어떤 거짓말을 할지 정한 거 아니야? 엄마, 솔직하게 말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작은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부는 정말이에요. 일부? 형이 사업 자금이 필요한 건 정말이고 저도 투자 손실 본 건 정말이에요. 하지만 회사 문제는 다 거짓말이었고. 네, 저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너희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운 거야? 한 달 전쯤이요. 한 달 전? 네, 형이 먼저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도 마침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함께 엄마를 속이기로 한 거구나. 속인 게 아니라. 속인 거 아니면 뭐야? 작은 아들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잘못한 거야. 저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서운했습니다. 제 아들들이 저를 이렇게 속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엄마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도와준다고 해도 믿을 수 있겠어? 또 거짓말한 게 있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다른 거짓말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과의 대화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들들을 도와줄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아들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큰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오빠 일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오빠라는 건 큰아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 오빠가 어머님한테 사정 말씀드렸다고 들었는데. 응, 들었어. 정말 죄송해요. 오빠가 거짓말한 것도 알고 있어요. 큰 며느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니도 알고 있었구나.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말리지 않았어? 말렸는데 오빠가 워낙 간절해해서. 큰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중요해? 어머님, 사실 오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뭐 때문에? 회사에서 승진도 안 되고 월급도 적고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큰 며느리의 설명을 들으니 큰 아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됐습니다. 그래도 거짓말은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작은 아들의 아내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작은 며느리도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도 다 알고 있었구나. 네, 저희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럼 너희가 말린다고 들었겠어? 그것도 그렇네요. 두 며느리 모두 미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들들을 말리지는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너희 생각은 어때? 정말 도와줘야 할까? 큰 며느리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마음이세요.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솔직한 생각을 말해봐. 글쎄요. 오빠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작은 며느리도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투자 실패는 정말이에요. 며느리들과 통화를 하면서 저는 상황이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들과의 통화 후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 일 어떻게 생각해? 글쎄, 아들들이 거짓말한 건 잘못했지만 남편도 고민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 그렇긴 해도 거짓말로 시작한 일인데 아들들이 우리한테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 남편의 말에 저도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도와주자는 거야? 일단 조건을 달자. 무슨 조건?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기로 약속받고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거야. 빌려준다고? 응,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지. 남편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갚으라고 할까? 3년 정도? 매월 조금씩이라도 갚게 하자.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저희는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두 아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엄마가 결정했어. 두 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도와줄게. 정말요? 큰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작은 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첫째, 앞으로 절대 거짓말하지 마. 네, 약속할게요. 두 아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둘째, 이건 빌려주는 거야. 갚아야 해. 갚는다고요? 응, 3년 안에 매월 조금씩이라도 갚으라고. 아들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얼마씩 갚으면 돼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정해. 대신 꼬박꼬박 갚아야 해.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야. 네, 정말 마지막 일이에요. 큰 아들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언제 돈이 필요해? 다음 주까지요. 알겠어. 준비해 줄게. 두 아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약속대로 매월 정해진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작은 아들의 회사 동료라는 분이었습니다. 혹시 이민수 씨 어머님이세요? 네, 맞는데요. 저는 민수와 같은 팀에서 일하는 정수진이라고 해요. 아, 그러시군요. 무슨 일이세요? 사실 민수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민수가 요즘 도박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온라인 도박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몰래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제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말렸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돈을 많이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얼마나 잃었다고 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금액인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바로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네, 엄마. 지금 시간 있어? 만나자. 갑자기요?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그날 저녁 작은 아들을 만났습니다. 네 회사 동료가 전화했어. 작은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요? 정수진이라는 사람. 아, 네가 도박한다고 하더라. 작은 아들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엄마, 투자 실패가 아니라 도박으로 잃은 거였구나. 죄송해요. 또 거짓말이었어? 네,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잃었어? 처음에는 1,500만 원이었는데, 처음에는? 지금은 더 늘었어요. 얼마나? 3천만 원 정도요. 저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받은 돈도 일부는 갚으려고 했는데 일부는 또 도박에 썼다는 거야? 작은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의 도박 사실을 안 다음 날 저는 큰 아들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큰 아들이 말한 사업 파트너에게 연락을 취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혹시 김철수 씨와 함께 사업하고 계신가요? 김철수요? 누구 말씀이신지. 온라인 쇼핑몰 사업 말이에요. 아, 쇼핑몰요? 저희는 그런 사업 안 하는데요. 저는 또 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사업 파트너가 바뀌었나요? 아니요, 저는 김철수라는 분을 모르겠는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큰 아들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아들아, 사업 파트너 분과 만나고 싶어. 갑자기요? 응,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그분이 지금 출장 중이라서. 그럼 언제 돌아와? 다음 달에요. 그렇게 오래? 네, 중요한 출장이라서. 저는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럼 사업 계획서라도 보여줄 수 있어? 계획서요? 응,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잖아. 아직 작성 중이에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큰 아들이 말을 못했습니다. 아들아, 솔직하게 말해. 뭐려? 정말 사업하고 있어? 네, 당연히. 그럼 증명해봐. 증명? 사업자 등록증이라도 보여줘. 큰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마침내 고백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뭐가? 사업은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뭐라고? 돈을 받고 나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뭐 했어? 그냥 집에 있었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돈은 뭐에 썼어? 일부는 생활비로 쓰고 일부는 저축했어요. 저축? 나중에 정말 사업할 때 쓰려고요. 큰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의 거짓말을 확인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희 둘 다 여기 앉아. 저의 차가운 목소리에 두 아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큰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가 또 거짓말한 거 다 알고 있어. 두 아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민수야, 너부터 말해봐. 투자 실패가 뭐야? 엄마, 도박으로 잃은 거 아니야? 작은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받은 돈 또 도박에 썼지?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되는 일이야?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철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 사업 파트너가 누구야? 사업자 등록증은 어디 있어? 큰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놀면서 생활비로 쓴 거 맞지? 네. 너희가 엄마를 뭘로 봐?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구로 보는 거야? 거짓말로 속여서 돈 뜯어낼 수 있는 호구로?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잖아.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되는 일이야? 엄마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이 뭐야? 남편도 화가 났는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아빠, 식당까지 팔려고 했는데 너희는 그 돈으로 도박하고 놀고? 두 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날 밤 격한 대화 후 저는 며칠 동안 두 아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남편과 함께 진지하게 상의한 결과 저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두 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두 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첫째, 빌려준 돈 당장 갚아. 당장요? 응, 한 달 안에 다 갚으라고. 그런데 그럴 돈이 없는데요. 그건 니들 문제야. 어떻게든 갚아. 두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둘째, 갚을 때까지 용돈이나 다른 도움은 일체 없어. 엄마. 셋째, 앞으로 돈 관련된 부탁은 절대 받지 않을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너희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만나지 말자. 엄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필요해. 너희가 엄마를 뭘로 보는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하는 게 몇 번째야?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행동으로 보여줘. 어떻게요? 돈 갚고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두 아들이 울면서 사정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마. 엄마. 연락도 하지 마. 돈 갚을 때만 연락해.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로 두 아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두 아들과 연락을 끊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하고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돈 준비됐어요. 언제 드릴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벌써 돈을 마련했다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정말 돈 준비했어? 네, 다 준비했어요. 어떻게?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리고 아껴 써서. 큰 아들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일자리?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건설 현장. 네, 힘들지만 일당이 괜찮아요. 저는 의외였습니다. 그래, 고생했구나. 엄마, 만날 수 있을까요? 돈 받으러 갈게. 다음 날 큰아들을 만났습니다. 확실히 달라져 보였습니다. 살도 빠지고 피부도 거칠어졌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요. 큰아들이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다 있어? 네, 2천만 원 다 있어요. 저는 돈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다 있었습니다. 고생했구나.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알겠어? 네,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그래,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란다. 네, 절대 없을 거예요.
작은 아들은 아직 연락이 없었지만 큰 아들의 변화를 보니 조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큰 아들이 돈을 갚은 지 한 달 후 작은 아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도 돈 준비됐어요. 정말? 네, 그런데 만나서 드리고 싶어요. 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작은 아들을 만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거든요. 너 많이 빠졌네. 네, 밤낮으로 일했거든요. 어떤 일? 배달일이랑 주말에는 공사장에서 일했어요. 작은 아들이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1,500만 원이요. 고생했구나. 엄마, 저 도박 끊었어요. 정말? 네, 상담도 받고 있어요. 작은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정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그만뒀어요. 왜? 도박한 거 알려져서. 그냥 새로 시작하려고요. 새로 시작. 네, 형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살려고요. 두 아들 모두 변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만날 수 있을까요?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변했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어. 네, 기다릴게요. 그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두 아들 모두 꾸준히 일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추석 때 처음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확실히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됐어. 너희가 변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지금은 다시 가족으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무조건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이 정말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배운 건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도와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혼자 서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거짓말로 도움을 요청한다면 무조건 도와주지 마세요. 진실을 확인하고 정말 필요한 도움인지 판단하세요. 그리고 가끔은 혼자 해결하게 하는 것도 자녀를 위한 일입니다. 제 두 아들도 그렇게 해서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결국 더 좋은 관계가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